네, 서영교 의원님께서 6분 늦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교 의원입니다. 네, 오늘 내란 토크쇼가 아니죠. 민생 토크쇼. 민생 톡톡 내란을 넘어 위기의 삶을 지키고 시민의 희망을 연다. 5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주최로 이 행사를 열어주셨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 김남근 의원님, 백선희 의원님의 주최로 이 행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생 톡톡 내란을 넘어 위기의 삶을 지키고 시민의 희망을 연다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남양주 시민 강동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토크쇼를 주최를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먼저 좀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숨 좀 돌리셨어요? 네, 저만. 네, 아니 1번으로 인사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영교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해주시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갑 4선 서영교 의원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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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도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 제 목소리 한몫합니다. 서영교 목소리에 윤석열도 깜짝 놀래고 김건희도 깜짝 놀래고 여러분이 내란을 진압하는 그 과정에 저의 목소리가 한몫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백주선 변호사님이 저에게 자주 오셨습니다. 오셔서 법을 3장 정도 들고 옵니다. 한 장에 법이 30개 정도 들어있는데 그걸 3장 정도 들고 와서 이거 통과시키고 이거 통과시키고 이거 통과시키라고 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법을 가장 잘 만들고 가장 많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회의원 1등이 서영교입니다. 그런데 이 서영교는 어떻게 이렇게 법을 잘 만드냐? 알고 보면 뒤에 백주선 변호사가 있었고 이 앞에 이현욱 변호사가 마스크 끼고 있는데 저와 피에타 3법을 만든 그 사람입니다. 이자 제한법 제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불법 채권 추심 방지법. 밤 6시 넘으면 불법으로 돈 달라고 하지 마. 그거 다 불법이야. 안 그러면 원금까지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법을 초선 때 만들었고요. 지금 백주선 변호사님은 전세 사기 법사위에 제가 있는 이유는 저 사람이 저를 뒤에서 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드리며 여러분이 필요하신 입법이 있으면 말씀을 전해주시고 필요하신 예산과 정책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전해주시면 제가 4선이니 조금 더 경륜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빨리 일을 하시고 힘차게 일을 하시고 저는 약간 경륜을 갖고 있으니 같이 합쳐서 저 내란을 넘어 위기의 삶을 지키고 시민의 희망을 여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괜찮지 않습니까?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제가 언제나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주선 화이팅! 제가 한 말씀하면 지금 어제 오늘 제가 언론에 아주 핫합니다. 제가 대한변협을 만났는데 쿠팡 상무를 만났다고 완전 공작이라 어제 밤부터 되치기해서 오늘 고발장 영등포 경찰서에 접수했고요. 저는 대한변협과 만나서 사실 내란전담 재판부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무이사가 쿠팡에서 한 달 정도 일을
됐다가 얼마 전에 해임당하듯이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에게 뭐 로비를 오겠습니까? 그래서 쿠팡이 저에게 로비를 오면 착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쿠팡은 저에게 로비를 올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작을 통해서 제가 성공했으니까 쿠팡과 만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 되고 모두 다 공작이니 싹 다 잡아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님 오늘 유행어 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미쳤다고 쿠팡을 만납니까? 뉴스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서영교 의원님. 네. 그리고 이주희 의원님. 아유,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주입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가장 따끈따끈한 의원이고요. 아마 여기서 저 모르셨던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민변에서 우리 백주선 여기 계시는 변호사님과 또 저기 이현우 변호사님과 함께 열심히 공익적인 활동을 해왔었고요. 국회에 들어와서 좋은 것은 예전에 그 가외 변호사 일하면서 가외의 시간만 할 수 있었던 그 공익 활동 정말 하루 종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이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보람 있게 그렇게 3개월 지금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정말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석 변호사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이어서 이현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자기를 소개하는 자리는 아니고 백주선 변호사를 띄우는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예. 네, 저는 청주시 흥덕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그리고 성평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희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주선 변호사를 많이 띄워줘야 되는데 제일 뒤에 부인이 있어서 또 부인도 제 후배입니다. 그래서 아까 올라가서 인사하면서 왜 안 뜯어 말렸어?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걸 어떻게 뜯어 말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부인도 중앙대를 대표하는 학생운동의 그 대표 주자였고, 그래서 둘이서 함께 엮어가는 세상살이가 늘 궁금했는데 오늘 우리 백주선 변호사가 정치에 뜻을 든다는 것을 아마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초선 의원인데 준비하는 과정이 한 30년 걸렸고 이제 선출직에 당선된 게 이제 초선인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책도 읽고 많은 얘기도 듣고 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여야 뭐 진보 보수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사람이 고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뭐가 됐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백주선 변호사는 굉장히 정의롭습니다. 그 사람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그런 정의로움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닮았고 그리고 또 현실의 명석함이나 그런 또 우리 92학번인데 96년도에 중앙대학교 총학생 회장을 하면서 그 학생들 제 선도에서 또 싸웠는데 그런 또 싸움이나 명석함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법대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정의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명석함과 전투력 이런 것들을 닮은 사람이 바로 백주선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의 삶, 특히 남양주에 계시는 그 분들의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큰 뜻을 품었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꿈을 성취하려면은 많은 그 인연들, 사람 인연, 시절 인연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는데 일단 중앙대를 나오셨죠? 네. 중앙대에 많은 또 훌륭한 선배 정치인들이 있어서 팍팍 밀어줄 겁니다. 제가 제일 앞장서서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자리 하셨는데 여러분들 함께 우리 백주선 변호사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백주선 변호사님, 변호사님, 제가 중대 갈 걸 그랬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희 의원님, 이현희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조국혁신당에서 또 백선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백선희이고요. 국방위를 하고 있고요. 전공은 사회복지 정책이고 또 조국혁신당에서 복지국가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내란을 넘어 위기의 삶을 지키고 시민의 희망을 연다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12.3의 1주년이 다가오는데 너무도 적합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주제가 적합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 백주선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백주선 변호사님하고 그렇게 인연은 없으나 이제 백주선 변호사님이 아시다시피 사실 12.3 불법개혁 이후에 내란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그런데 이 고통을 받으면서 사실 민생을 팽개치면서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국민들이 마음이 상했는데 이 나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나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좀 물질적인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 저한테도 청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락을 주셨고요. 그때부터 이제 백주선 변호사님을 오늘 이 자리는 이런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백주선 변호사님을 좀 돋보이게 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지금 이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네 안녕하십시오. 방송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공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국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를 하고 또 사적으로는 백주선 변호사님과 백선희 의원은 저희 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원명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젊은 이제지만 굉장히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이제 맹동을 펼치고 있는데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 극우 맹동을 어떻게 주저앉힐 수 있는가 이런 정치적인 고민 또 이념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뉴욕시장 30대 만다니가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애틀의 40대 여성 윌슨이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신자유주의적 국가 미국에서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는 당신 사회주의야 심지어는 윌슨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야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그걸 부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제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정치 신인으로서 또 젊은이로서 어느 날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당선이 됐었던 이유를 보면은 오늘의 주제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위기의 삶, 이제 그 미국의 시민이 그 고통스러운 지금 위기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에 시민의 희망을 주는 공약을 내걸기 때문입니다. 요즘 미국도 주거비가 너무 높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돌봄 문제, 교육 문제 이 부분은 우리나라보다 잘 안 돼 있고 교통 문제 너무 심각하고 한데 그 젊은 두 인재가 내건 것은 철저하게 생활정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밀착형 정책을 가지고 두 젊은 인재가 등장할 수 있었고 우리는 이 두 인재가 향후에 뉴욕과 그리고 시애틀의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민생을 어떻게 회복을 하는지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뉴욕과 시애틀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 부분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인재를 생각을 해봤을 때 백주선 변호사님이 그런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떤 그 국가적 위기도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공명심도 있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젊은 인재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거 보니까 생활정치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정치로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뜻을 이루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 백주선 변호사님에게 힘껏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선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막 김영진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덕분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인사해 주시죠. 지금 의원님 순서입니다. 딱 순서에 맞춰서 오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입니다. 백수원 변호사님과 또 소영규 의원님, 민병덕 의원, 백선 의원님이 같이 공동 주최해 주셨는데요. 여러 고민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내를 넘어 위기의 삶을 지키고 시민의 희망을 연다. 그래서 실제로 12.3 비상 개헌 불법 쿠데타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던 그 힘으로 내란 극복을 하고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고 12.3 비상기업에 대해서 과연 이런 일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나 다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민주주의 후퇴를 우리들이 제어하고 막는 것,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 세계의 구성원이고 사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민주주의 회복력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의 또 연대와 통합,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잘하고 그런 다음에 회복과 성장의 이 비전으로 민생의 문제를 가지고 토크를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백수원 변호사는 학생 때부터 또 변호사로서 민생과 시민과 국민들에 대한 목소리에 참목하고 준비했던 그런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기 동부 남양주 지역이 사실은 일면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으로 보면 캘리포니아 같은 데죠. 한마디 서울에서 뉴욕, 워싱턴에서 떨어진 그 서부에 있는 그런 도시처럼 그 남양주가 그런 새로운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땅,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 속에서 민생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민주주의 문제, 시민의 정치 참여의 문제, 이런 문제를 잘 어우러서 만들어내는 것 또한 새로운 시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보기보다 남양주가 대단히 복잡한 도시예요. 제가 한 20년 동안 남양주를 봤더니 새로운 사람이 가지 않으면 그 도시는 정비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번째 주제가 수도권 동부권 도시의 미래 발전 전략도 그런 얘기들이 녹아 있는데 같이 잘 얘기하고 서로 많이 도와주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GH 전 사장님 오셨으니까 대장동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제일 전문가니까 우리 이현옥 사장님이 두루두루 같이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남근 의원님 아직 안 오셨죠? 도착 안 하셨죠? 네, 잠시 후에 오시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혜관 부실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고요. 네, 김정태 교수님. 네네. 동양대 교수님 김정태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게임 분야 전문가시고요. 네. 나오시죠 그럼. 네. 끝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태입니다. 네, 지난주에 그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한테 혼난 교수님 김정태입니다. 그 영상이 36만
찍고 그 밖에 여러 군데 지금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혼났는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사실 제목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게 아니었구나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었는데 대통령님 직접 만나 뵙고 정말 당선 축하드린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날도 제가 정말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나머지 그 얘기를 원래는 대본에 없었던 건데요.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대통령님이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하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나무라는 그런 자리였는데 아무튼 관계가 불량하고요. 우리 백주선 변호사님 같은 남양주에서 필승을 옆에서 저도 이제 기도하며 마음 졸이고 있는데요. 아마 저도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 의견이나 제 이야기들 또 들려드릴 자리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 백주선 변호사와 그 다음에 우리 내란 극복을 위한 어떤 우리 시민들의 마음가짐 이런 얘기들일 테니까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민주당 대중문화예술진흥 특별위원장을 역임하셨던 드라마 제작사 호박덩굴의 신병철 회장님, 그리고 멀리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의원이신 임미연 의원님, 네, 예쁜 이름표를 달고 오셨는데요. 네, 대구 화이팅! 네. 김병국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잠시 일어나시죠. 홈플러스 입점업체 대표 김병국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신동학 원장님, 네, 부천산업진흥원 신동학 원장님이십니다. 네, 김기영 회장님, 네. 중앙대 민주동네 회장 김기환 회장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사 드리고 있는데, 네. 김남근 의원님께서 다 방해를 하셨습니다. 네, 김남근 의원님 나와서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다른 분들 다 하셨습니다. 나오시죠. 네. 저 백주선 변호사님하고는 또 제가 또 이제 한 2년이 그래도 한 20년 되나요? 네. 상수 항상 훌륭한 후배여가지고 저희들이 뭔가 시작을 하면 또 바로 이어받아가지고 저희들보다 확실히 또 조직적으로 항상 해서 이제 성과를 좀 내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열정도 있고 또 치밀함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성공해내는 또 그런 경륜과 경험도 있고 그런 좀 출중한 우리 변호사 후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떠나왔지만 이제 우리 백주선 변호사님은 이제 계속 또 관계를 하시면서 민변에서도 이제 민생경제위원회라고 해서 우리가 뭐 상가인 대차보호법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 가맹점 거래공정화법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이자 제한법 부활시키고 뭐 이제 이런 민생계 운동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앞장서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참여연대 같은 데서도 같이 참여하셔서 시민운동 같은 걸 열심히 해주셨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 진출한다면 또 거기서의 노하우나 경험이나 철학 이런 걸 가지고 또 훌륭하게 어떻게 보면 좀 그 연장선에서 일관되게 또 많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항상 같이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백주선 변호사님과 함께하면서 많이 또 힘을 내주신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같이 한번 우리 백주선 변호사님과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식전 행사를 모두 마치고요.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내빈분들과 함께 1차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화이팅 한번 해야 됩니다. 김남근 화이팅! 화이팅! 이은희 화이팅! 네! 김현준 화이팅! 화이팅! 백선 화이팅! 화이팅! 이주희 화이팅! 네,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1부 토크에 참여하실 4분은 바로 자리로 단상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부는 황성기 변호사님의 진행으로 백주선 변호사, 김남근 의원님, 그리고 이현욱 전 GH 사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4분 자리로 모시고요. 네, 안진걸 소장님은 2부에 다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먼저 1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백주선 변호사의 기조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불러가겠습니다. 황성기 변호사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귀한 시간 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토크쇼 1부 진행을 맡은 황성기 변호사입니다. 일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부 주제는 내란을 넘어 민생 회복인데요. 백주선 변호사님께서 먼저 기조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를 가지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떨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기쁘고 그래도 제가 좀 잘 살아왔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더 감개무량합니다. 또 크게 오늘 2가지 주제를 제가 고민해서 이 행사를 좀 기획을 했었는데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대담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기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런 거였습니다. 내란 종식, 헌정 질서 회복 이런 말이 이제 조금 식상한가? 국민들에게 필요한가? 그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평가하거나 표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리는데 이제 내란 타령은 그만하고 먹고 사는 얘기하자 이런 사람들 꽤나 있죠. 다른 당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란 종식이라는 과제는 작은 주제가 아니고 작은 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란이라는 것이 결국 정치 체제나 국가 체제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란을 종식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잘 회복하고 발전시키느냐라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지갑, 밥상, 일자리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극복하고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내란 행위자들을 처벌하고 검찰을 개혁하고 법원을 개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내란 극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벌써부터 내란의 필요를 느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을 극복한다는 것이 이 내란의 행위자들을 처벌하고 제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확실한 그리고 그야말로 내란을 넘어서는 그런 방향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인 이 자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단순히 내란을 성토하고 그리고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여기 계신 김남근 의원님이나 이현욱 전 GH 사장님이나 또 많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내란을 넘어서 인생을 회복하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이 자리를 삼았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란을 넘어서서 민생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기회를 함께 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 변호사님 기도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벌써 12월 3일부터 우리가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 온 국민이 12월 3일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밤잠도 못 자고 불안해서 거리로 나와서 그 한겨울에 눈 맞아가면서 몇 시간씩 목청 시위를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네, 사실 그 계엄은 간신히 막아냈는데 그 후에도 탄핵 선고도 지연되고 그다음에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도 있었고 해서 굉장히 다들 힘든 시간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특히 또 대담하러 오신 분, 그 의원님하고 사장님 그리고 특히 백주선 변호사님 같은 분들은 누구보다도 또 그 최전선에서 이 내란을 막아내셔야 했기 때문에 더 힘든 시민들보다 더 힘들거나 못지않은 그 치열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 백 변호사님 그 내란 당일에 소식을 듣고 계엄 막겠다고 내란명주에서 그 추운 날씨에 한밤중에 국회 앞으로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제가 얼굴이 반쪽이시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놀라셨는지.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뭐 내란 지금 제대로 진압됐다고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굉장히 모두 바쁜 시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 지내셨는지 먼저 근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예, 숨가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 이제 기조 발언을 했으니까 요즘 새로운 삶을 향해서 그리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숨가쁘게 열심히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그 남양주 톨게이트에 아침마다 나타나신다고 들었어요. 예, 지난주 일주에는 그 남양주 이패 IC 쪽에 서서 1시간 정도씩 과도한 통행료 인하 문제를 가지고 1인 시위를 했고요. 근데 이제 거기 약간 사람들이 잘 못 봐서 못 보는 것 같아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남양주 시청 앞에서 두 가지 주제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사능 수치 초과한 폐건식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 현직 시장이 이 시정 명령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하는 것과 그리고 그 수석 호평 도시고속도로 통행료가 굉장히 비싼데 그 부분을 시에서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의원님 근황 좀 저희가 궁금하네요. 일단 저도 말씀드려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두 개의 전선에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란의 종식의 전선에서도 좀 획기적인 이제 성과를 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도 강한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좀 이재명 정부가 이제 바닥에 떨어진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어려워진 우리 민생들을 이제 다시 회복해내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어떤 성과들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어서 두 개의 전선에서 성과를 좀 내야 되는데 좀 때로는 이렇게 둘이 잘 종합이 안 되고 좀 따로따로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균형을 잘 잡고 저희가 그 두 군데에서 성과를 내려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란 종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됐다 싶으니까 이제 또 다시 꽃이 이제 고개를 쳐들고 또 일단 검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관료 조직 속에서 이제 내란에 동조하고 때로는 가담했던 그런 세력들이 또 이제 목소리를 키워내기 시작을 하고 힘들을 규합하려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도 좀 단호히 대처를 하고 이외에 뭐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어쨌든 헌법 침해법을 위했던 그런 이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해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재판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려가 되는 건 어쨌든 윤석열 재판이 이제 그 담당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뭐 자기가 책임지고 이제 판결을 쓰고 가겠다 그러는데 그 변호사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2월달에 선고한다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이제 2월달 선고한다가 갑자기 1월 말쯤 되게 되면 이제
변론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하나 날라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일 한 4월쯤에 잡아놓고 자기 인사이동에서 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새로운 판사가 와서 또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또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또 재판을 진행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1월 초가 되게 되면 이제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데 또 다른 별건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 되는데 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과거 구속시했던 것처럼 또 이제 풀어주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상상들이 이제 막 되는 거죠. 그러다 느닷없이 그게 실현돼 버리게 되면 또 상당한 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어쨌든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왔던 재판부에서 이제 요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한 판결을 좀 완결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고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잘하거나 그것만 적극적으로 한다고 또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미 상당히 우리가 그 윤석열 정부 3년간 특히 이제 내란을 거치면서 뭐 우리 경제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수 경제도 불러일으켜 세워야 됐고 또 무너진 여러 산업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들의 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작업들을 해야 돼서 그걸 위해서 이제 뭐 금융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부동산 쪽으로 쏠린 돈들을 이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그런 첨단 전략 산업에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집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금융개혁 작업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 그 3년 동안에 이제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이 한 반토막이 났어요. 2022년도에 직전 3년에 비해서 한 26% 정도 착공 기준으로 주택 공급이 줄었고 2023년에 이제 한 56% 정도가 줄었고 2024년에 한 40몇 프로 정도가 이제 줄었습니다. 근데 그게 착공 기준으로 하면 3년 후에 이제 주택 공급이 되는데 2022년에 착공이 안 된 게 지금 이제 주택 공급의 전력으로 지금 후유증이 나오고 있고 내년엔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2023년에 한 56%까지 줄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우리 서울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부동산 불안의 씨앗들을 윤석열 정부하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저희한테 이제 넘겨준 상황이어서 좀 비상하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상당히 좀 유능하고 또 잘 체계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야 하는 그런 이제 과제도 저희가 안고 있고 이런 모습들에서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우리 주식시장만큼 저희가 초기부터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제 그런 상법 개정, 지배구조 개혁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서 호응을 얻으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신뢰를 가지면서 많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그런 데 있어서는 이제 뭐 상당히 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운들을 잘 모아가지고 또 우리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내고 또 민생의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과를 보기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백주선 변호사가 만일 이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한다면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이제 각각 힘을 잘 배분해가지고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많이 쌓았고 또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역할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지내냐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란 공식을 위한 이 분야에 있어서도 또 열심히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바닥에 떨어진 경제를 살리고 또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또 여러 가지 또 과학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 국회 밖에 계신 여러 전문가들이나 또 우리 시민운동가들 우리 같이 또 힘도 모으고 국회에서도 의원님들 많이 와 계십니다만 이제 여기 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 지혜치사장님이신 이현욱. 예. 저는 사실 이 수도권 동구권 도시 미래 전략 좀 많이 패널이 왔어요. 그냥 갖고 왔으니까. 제가 일단 되더라고요. 남아서 좀 더 해주시면 돼요. 와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GH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경기도의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인데 결국 경기도 문제를 잘 해결해야 수도권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문제가 수도권 문제죠. 특히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 거의 수도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 하는 걸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생각은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이상하게
과거하고 비교를 해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까지 온 유일한 나라입니다. 지난 한 60년 정도 아주 압축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하고 비교하면 뭔가 사람들이 기대수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굉장히 못 살았기 때문에 아주 후진국이었거든요. 특히나 이 부동산 부분은 과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진 도시들과 비교해요. 외국의 선진 도시들은 200년, 300년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네. 뉴욕 같은 데도 비교적 최근에 만든 도시인데, 물론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만 도시계획 자체는 비교적 최근에, 한 150년 전에 대대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기간에 굉장히 못 살다가 압축 성장을 해서 어떻게 우리 계획도 없이 했어요. 네. 우리는 성개발 후계획하는 나라예요. 네. 그런 데서는 아주 좋은 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선진국 시민이 됐는데 우리의 도시들 부동산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과거와 비교해서 그때보다 잘하고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좀 금융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과잉채 문제라든지 이걸 다룰 때 항상 나오는 거는 외국하고 비교합니다. GDP 대비해서 몇 등인가, 또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얼마고,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가 뭐 세계 5위, 4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금리도 외국하고 비교하잖아요. 네. 외국은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다. 근데 부동산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동산은 과거하고 비교해요. 예,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외국하고 비교. 선진 도시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들은 얼마만큼의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좋은 집을, 적정주택을 제공하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통근 시간을 제공하고 있느냐, 이런 모든 통계에서 OECD 국가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압도적으로 꼴등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근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나라입니다. 우리 선진국 기준입니다. 더 많은 후진국들은 지금도 도시화 되면서 통신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선진국 중에 통근 시간이 늘어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고를 다시 해요. 전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도시인가? 선진국 수준의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가?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말 사람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있는가? 예, 제가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전부 다 아닙니다. 아주 후진국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들에게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대대적인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예,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결국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궁극적인 대한민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거 막 준비할 때 사람들한테 기획안을 보여줬어요. 어떠냐, 재밌어 보이냐, 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변 활동할 때 1대 스승님, 2대 스승님 같은 분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조금 있다면 다 이 두 분들한테 배워서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갈수록 앞에 있는 분들이 약간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런 표정으로 있어서 한편 재밌으니까 네, 다행이고요. 하여튼 되게 소중한 분들이고 이분들은 제가 많이 배워서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현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 기획하신 의도도 그렇고 기조관에서 민생회복을 강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정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떻게 보면 서민의 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재벌들은 누가 정치하든 상관도 없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번 내란으로 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헌정 위기가 서민들 민생에 미친 가장 큰 영향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백준 변호사님. 저는요, 기본적으로는 상시적 불안의 시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이제 잘 극복했다고 봅니다. 잘 극복했지만 윤석열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1차는 실패하고 2차에 대해서는 되고, 그리고 탄핵 재판 절차가 다른 재판 절차에 비해서 근데 박근혜나 그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지면서 이것이 전복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내란 세력이 등장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그래서 이것을 끝내려고 하는 그 과정이,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공포, 그리고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계속 새롭게 확인됐던 내용들이 사람들의 생명이 오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공포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충격과 공포를 준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한다거나 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위축됐고, 그것이 경제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었던 것인데, 다행히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정권이 교체되고 새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한 그 지도력으로 외교와 안보, 그리고 새로운 질서들을 잘 수립하거나 아니면 회복하면서 점차 안정이 되고 우리 국민의 트라우마가 조금씩 극복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재판 절차, 내란 재판 절차에서 갖는 그 두려움이 일상적으로 존재함으로써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 그로 인한 정상적인 활동의 어려움이 이 문제의 가장 큰 피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또 전가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이현우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주거 주거까지 가장 물론 그렇습니다. 내란의 주동자들, 윤석열과 그 가담자들, 추종자들을 명확하게 단죄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들이 명확하게 처벌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한 과정으로서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의 개선으로서 내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과정이 가장 첫 번째의 내란 극복의 과제인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경제 활동의 정상화,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새롭게 비상했다기보다는 왜곡되어 있고 억눌려 있던 시장 구조와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패턴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회복되는 것만으로 해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신호를 주고 그럼으로써 경제적인 여러 지표가 좋아지고 실제 만족도를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민생회복기금처럼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돈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거나 제공함으로써 이 한번 만들어진 순환이 다시 한번 선순환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민생하면은 이제 저희가 부동산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주거 불안 또 전세값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근데 저희 이현주 사장님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주택을 설계하신 그 전문가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이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주거정의 관점에서 공공기관, 특히 이제 GH와 같은 그런 그 기관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그 주거정의를 실현할 방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저는 주거 문제는 이제 헌법에 이제 그 주거권, 뭐 우리가 그걸 이제 대체로 법률가들은 뭐 좀 추상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프로그램 권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걸 충분히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주거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주거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최선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로 어떤 주택 가격의 안정에 방점이 주어지면 이게 잘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는 건 헌법상의 요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시면 어떤 물건 가격은 사실 금융상품화 되기 쉽습니다. 그 물건 가격은 사실 좀 등락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금융상품은 좀 등락이 심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이 헌법이 요구하는 주거권이라는 것은 어떤 주택 가격을 저렴하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헌법이 요구하는 주거권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형편에 맞게 주거를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죠. 물론 그걸 살 수도 있겠고 세를 살 수도 있겠고 뭐 하지만 그거는 뭐 형태 불문하고 나라에 따라 다 다르긴 합니다만 공공주택을 아주 많이 공급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하는 데도 있고 공공주택도 분양 형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데도 있고 뭐 형식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목표는 보편적으로 국민 대부분에게 주거권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정책 의지가 1번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헌법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적정 주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정 주택을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라는 국가적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적정 주택은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첫째, 출퇴근이 편해야 됩니다. 저는 출퇴근이 40분을 넘어가면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OECD 국가, 상위권 국가들은 평균적인 출퇴근 시간이 20분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평균적인 출퇴근이 1시간이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주거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필요한 편의시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일상적인 필요를 누리기 위해서 멀리 안 가도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개념에서 소위 15분 도시라는 개념들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가격이 적당해야 됩니다. 내 소득으로 집을 살 때 또는 내 소득으로 세를 살 때 가격이 적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지켜야만 적정주택인데 이런 적정주택이 대한민국 수도권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면 주거 안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적정주택을 어떻게 대규모로 공부할 것이냐. 정부 정책은 거기에 주어져야 되고요. 정부는 정부의 최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네. 다만 기존의 주택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감수할 일입니다. 그런 정책적 용기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기사 하나에 우리나라가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긴데 일반인 평균적으로 그게 건강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 김명근 의원님이 이제 그 시간이 촉박하신 것 같아서 먼저 좀 저희가 바꿔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의원님 최근 특히 이제 쭉 의원 하실 때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계속 그 현장에서도 일하시고 이외에도 계속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 시장 질서, 공정한 시장 질서 관련해서 그 대규모 이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이나 아니면 이제 그 프랜차이즈 상권들의 갑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소상공인을 보호할 공정거래 방안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경제가 바닥이다 보니까 이제 매출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 3년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써야 될 시점이었는데 거꾸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긴축 재정을 쓰면서 어떻게 민생을 외면했다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타격을 많이 받았고 또 내란 과정이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니까 이제 가게들 소비자들이 다 지갑을 닫아가지고 매출이 상당히 급감을 해서 이제 거의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뭐 민생 소비 쿠폰 이런 거 또 지역 화폐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정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내수를 끌어올리는 이런 정책들을 좀 써왔고 뭐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는 바닥에서 좀 터냈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좀 적극적인 좀 재정 정책을 결합해서 이런 내수 소비를 일으키려는 정책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는 사이에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독립자영업자에서 점점 이제 본사하고의 어떤 거래 관계를 맺고 영업을 하는 식이 이제 소위 종속적 자영업자로 많이 이제 변해갔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이제는 종속적 자영업자, 소위 가맹점, 대리점 이렇게 점주라고 표현하시는 이런 분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졌죠. 우리 주변에 보면 뭐 편의점도 다 독립자 영업자가 아니라 지금은 다 점주들이시잖아요. 지금 주변에 있는 햄버거, 피자 이런 거 다 종속적 자영업자들인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은 본사 이제와의 관계 이런 거에서 굉장히 이렇게 공정한 거래 관계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본사가 이제 부담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필수 물품이라고 해서 이제 시중에서 다 살 수 있는 것도 뭐 치즈도 2배로 사라고 뭐 옛날에 이제 어떤 김밥집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시중에 있는 단무지보다 막 10배로 사라고 그러고 이제 진동벨 이런 거 이제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뭐 그것도 뭐 몇십만 원 주고 사라고 그러고 최근에 다시 인테리어 다시 뭐 다 하라고 가려고 근데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부담을 전가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가맹점 사이에 있어서의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타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해서 저희가 이제 봤던 거는 뭐 유능한 정부가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서 개입을 해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건 저희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맹점주들, 대리점주들 스스로가 이제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들이 이제 본사하고의 이렇게 어떤 단체 교섭을 통해서 거래 조건을 바꿔나가는, 거래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뭐 쿠팡이나 배달앱 이런 데하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기에 입점해 있는 이제 입점 상인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하고 이제 집단 교섭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단체 교섭 사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가맹조합법, 대리점법, 온라인 플랫폼 이런 데서 이제 다 그런 경제 약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이제 협상법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가맹점법이 뭐 이제 당연히 이제 윤석열 정부나 지금 야당에서야 뭐 자기들의 철학하고 반대된다고 해서 강력히 반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패스트 트랙에 올려가지고 패스트 트랙 벌써 6개월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법사를 통과할 시점이 와가지고 연내에 이제 가맹점부터 저희 처리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에서 그 비슷한 내용들을 담아서 입법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은 굉장히 좀 중요한 법인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주 중요한 공약으로 추진하고 그러는데 이제 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는 것 속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이제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 대해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걸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세 협상 과정에서는 이제 플랫폼에 푸자도 못 꺼내는 상황이 돼서 이제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법 개정 추진들을 지금 다 이렇게 멈춰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뭐 팩트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문안이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규제에서 미국을 차별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미국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미국이 노린 거는 이제 유럽하고 지금 그 구글 애플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이제 유럽과 한국이 동조하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독과점 규제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유럽식의 독과점 규제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왔었기 때문에 그건 좀 속도 조절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배달의 민족 뭐 쿠팡이츠 같이 배달 시장에서 과도한 수수료 문제라든가 뭐 배달비를 자영업자한테 전부 전가한다든가 일방적으로 뭐 거래 조건들을 변경한다든가 뭐 가격들을 그 가맹 점주들이 그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고 뭐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이 정한 가격대로만 판매를 하게 한다든가 이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도 또는 뭐 직접 그렇게 미국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니까 이건 빨리 좀 추진을 하자 그런 입장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좀 엊그저께도 이제 뭐 저희가 그 대통령실의 정책실장하고도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속도로 입법을 하고 미국이 뭐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텍스트에 나와 있는 그 해석의 문제로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온라인 플랫폼법을 이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좀 불기울어진 운동장, 뭐 불균형한 그런 거래 조건의 문제를 좀 해결해서 자영업자들이 좀 숨통을 틔울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들을 좀 시리즈로 세트로 좀 추진하는 것들을 이제 좀 본격화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방식으로 그 매출 경제 이런 것들을 좀 살리는 거, 과도한 채무에 대해서 지금 채무 조정을 통해서 어떤 채무 부담들을 좀 덜어주는 정책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소적 자영업자들 등에 있어서는 이제 거래 관계들을 어떤 단결된 일부 개선을 해가지고 거래 조건을 보완하고 자기 처지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몇 가지 더 주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일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그냥 뭐 1부는 못하더라 2부에는 분양 사기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좋겠고 지금 관련한 피해자라든지 단체들도 와 있어서 플로어 얘기 좀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홈플러스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BK 사모펀드에 의한 먹튀 논란이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원지로위원회에서 윤명도 의원님이나 김남근 의원님 많은 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결국은 민생 회복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1부가 제한된 시간이 있고 또 2부에 패널도 계셔서 제 생각에는 1부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김남근 의원님 조금 더 시간 있으면 같이 계셔도 더 좋겠고 옆에 붙이는 방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1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민생 톡톡 내란을 넘어 위기의 삶을 지키고 시민의 희망을 연다 1부에 내란을 넘어 민생 회복으로 토크를 이끌어주신 황선기 변호사님 그리고 대담해주신 백주선 변호사님, 김남근 의원님, 이현욱 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서요 2부를 바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2부는 대한민국 경제 이야기, 수도권, 동부권 도시의 미래와 발전 전략에 대해서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의 진행으로 백두선 변호사님, 위평양 경제연구소 소장님, 이유경 임상병 심리사님 이렇게 네 분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좀 책상 정리해 주시고 2부에 발제하실 분들은 지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서요. 화장실 가실 분들은 조용히 다녀오시고요. 바로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브레이크 타임이 길어지면 좀 많이 다시 브레이크 타임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제 그리고
지금 또 안티그마 TV 뒤에서 생방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 수십 명, 한 100여 명 앞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 길어지면 우리는 그 온라인에서 빨리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에 모여있는 것보다 온라인에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 30분 안에 끝내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 저녁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의도 앞에 여러 식당들이 지금 여기 선생님들 오시는 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네 경제도 살리러 가야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굉장히 알차고 뜻깊었습니다. 우리 백지선 변호사의 역량이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 지금 국회 정기국회 기간에 김남근 의원님, 이주희 의원님, 백선 의원님, 이현 의원님, 김영준 의원님, 헌법기, 세훈 의원님과 헌법기관 6명이 한 개인과 변호사를 모시는 건 쉽지 않거든요. 예, 영광입니다. 예, 저도 전혀 그런 영광을 누려본 적이 없었고 제가 대신 한번 누려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역시 백선 변호사님 정말 대단하시고 오늘 특히 그 남양주 그 다음에 오산 등에서 분양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집회 한번 가고 저희들이 기자회견 생방송도 하고 금요일날 오산 세마지구로 저희들이 분양사기 피해자들과 연대 투쟁하고 많은데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는데 사실 정치가 바로 그런 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오늘 토론회 이후에 그런 활동도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바로 2부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2부 이야기 손님 우리 경제평론가 또 경제학자 유명한 이평년 박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경제 비평을 잘하는 경제개혁연대에서 활동하셨고 경제민주화의 기술이시고 그리고 오늘 임상심리사 이 수도권 일대의 허한 마음을 이렇게 분석하고 풀어주시고 이유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소개했으니까요. 오늘 그리고 아까 이제 분양사기 피해자분들만 오셨고 그다음에 공정평화포럼 선생님 오셨더라고요. 네, 따로 소개가 안 됐을까봐. 그리고 우리 백선 변호사님이 아주 이제 치열한 청년시를 보냈던 의원 중앙대학교 정말 많이 법과대학 동문들과 저희 중앙대 민동회원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일단 다시 한번 그리고 법무법인 희명의 박희명 변호사님 소개 안 했죠? 네. 저렇게 열심히 하는 변호사 소개 안 하면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예, 희명의 박희명 저희 우리 호평의 저 변호사님 호평 네, 호평. 변호사님 백명대 변호사. 네, 백명대 변호사님 저랑 세게 달려서 국내경제 살인분이에요. 대단하네요. 저런 분들은 꼭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자, 바로 아까 김남 변호사님, 이평년 박사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분양사기 피해자가 많은데 한편으로는 또 거시경제, 그 다음에 부동산 전망, 그리고 주식 전망에 관심하는 요즘 여러분 주식인들이 엄청 늘어난 거 아시죠? 이재명 정부 정회에서 주식 투자를 해라고 다 이야기해서 뒤늦게 사람들이 손을 봤잖아요. 딱 대선 전에 살았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정말 몇십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맨날 보여줘요. 야, 나 몇십억 벌었다 하면서. 근데 민생경제부에서 딱 20만 원 기부하더라고요. 몇십억 벌고. 그래도 20만 원도 어디니까 제가 절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마운데 실제 그렇게 본문도 있는데 주식투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한 50%는 여전히 손해를 아직 보고 있는 것으로 누적 이런 분석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코스코 5천 당연하고 그다음에 시총의 이 기업 가치에 가면 7,500불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KB증권의 전망이기도 하는데 아직 멀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이 김남근 의원님이나 이현 변호사님보다도 거시경제나 국민경제를 훨씬 해박하게 연구하신 이평양 박사님께서 5분 정도 짧게 전망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5분 정도 아주 부족한데요. 5분 네. 알겠습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저성장 구조로 이미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5년간 1.9%로 성장이 이제 GDP 성장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선 비상계엄하고 내란 때문에 강력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보통 글로벌 전문기관들이 다들 2%에서 1.5% 정도로 해서 이제 성장한다고 했는데 다 2%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행스러운 게 이제 1차적으로 윤석열 씨를 탄핵을 시키고 그렇게 이제 구속도 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론은 뭐냐? 새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주주의를 이제 되찾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내란 세대를 좀 문제제기하는 거, 그 다음에 민생 경제를 정화하고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자라고 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추경도 해서 결국은 올해 이제 3분기까지의 성장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다행스러운 그런 어떤 정책에 의해서 성장이 이제 성장률이 확산이 됐고 이미 이제 지난 3주 전인가요?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성장 항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올해 성장률은 아마 1%를 좀 넘어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성장은 지금 OECD 같은 경우도 한 2.2%로 2026년 2.2%로 이제 GDP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IMF도 올해는 올해를 0.7에서 0.9로 했다가 올해 지금 내년도는 1.8%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한 거예요. 그 전망 배경들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뭐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올해 이제 우리 그 새 정부의 우리 이재명 정부에 출범하면서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면 아시다시피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한 경우도 있어요. 국가 부채가 50% GDP 대비 50%가 58%까지 올리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문제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과 정책을 하면서 이제 경제 선순환 구조로 갈 겁니다. 경제가 성장이 되어야만이 세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해가지고 다시 국가부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2027년 정도부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책을 제대로만 한다면 아마 3%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성장 구조를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그 거시경제를 놓고 부동산 시장을 한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의 경찰 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봤어요. 상승할 걸로 봤어요. 그 상승을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참여하신 분들 동의를 하나요? 아니면 부정을 하나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56.9%예요. 그 다음에 무주택 가구가 43.1%예요. 딱 그것만 보면 주택 가격이 어떻게 상승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에 보면은 각 지역마다 차이가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서울시에서 엄청난 차이, 서울과 경기도, 그 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택이 있다고 해서 상승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설문들을 좀 봤는데 결국 지금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책이 한 54% 잘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정부세라든지 세금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 53%예요. 결론은 뭐냐? 주택이 많이 있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정부의 정책이 이제 아마 추정을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가면 아마 이제 일본이 이제 85년에 급등해가지고 90년 급락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특히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 급등하면 급락하잖아요. 부동산도 급등하게 놔두면 급락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급등과 급락을 반대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거기서 대표적으로 우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과거에 일본 사례와 우리가 비슷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대출규제에 대한 것이 이제 강화된다 문제 얘기를 하는데 그 배경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면 하겠습니다만 참 그렇게 하고 이제 결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다음에 수도권 내 각 지역 내에 양극화, 주택 가격의 양극화 정책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정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금, 조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가 미국은 평균 1.2%, 우리나라는 0.15에서 0.5%입니다. 서너 배가 낮아요. 일본이 1.2% 그래서 수준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을 아파트 주택 가격 끌고 올라가는 게 45만 가구예요. 그게 공시 가격 12억 원, 시중 가격에 20억 원 정도. 이제 그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를 내는 건데 그 밑에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특별주택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강남이라든지 어디 특별히 사는 거예요. 거기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뭔가 한강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에도 아파트 주택 가격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도 그냥 놔둬야 돼요. 아니, 지금 현재 조세율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왜? 만약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더 올리면 무주택자 다 보니까 전세 월세 하신 분들에게 가격을 부담을 시키니까 그렇으니까 올리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시장 가격을 시장을 우리가 진입해야 됩니다. 정부가. 예컨대 전세 월세와 관련된 상한가를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무주택자들에 대한 부담이 조기해야 됩니다. 요새 대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전세가 안 나오고 전세 가격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 적어도 정부에서는 전세 가격 상한제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일단 나는 우리가 부동산 정책 토론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말씀씩 할 수 있는 정도의 폭발력이 있고 다들 관심 많으셔서 오늘 일단 이평양 박사님의 견해를 우리가 경청을 하고 이번에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조단 맘다니가 뉴욕의 월세를 동결하겠다고 하고 당선됐잖아요. 이제 그런 점도 우리가 한국에서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런 고민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서 아니 백주선 변호사님께서 그런 바뀌어진 정책을 두고 말할 수 있죠. 네. 베를린에서 5년간 임대 동결하는 거 보셨죠? 네. 9유로로 한 달 동안 비행기 무료로 이용하게 만들고 그런 거 보셨어요? 뉴욕시도 몇 년 지나긴 했지만 경기 위기 시기에 월세를 차익을 동결하는 정책을 적극한 적이 있었고 오늘 이부가 수도권 동부권의 비전과 발전에 관한 주제여서 제가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잘습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남양주인데 남양주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수도권의 첫 번째는 서울 가기 좋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서울보다 더 살기 좋아야 된다. 쾌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은 첫 번째가 왜 서울 가기 좋아야 되는 것이냐. 수도권은 즉 서울 가기 좋은 곳. 서울에서 혹은 밀려나서 수도권이라는 곳, 남양주든 또 다른 곳이든 거기서 잠을 자고 서울 가기 좋아야 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완전히 또 다른 시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다른 면으로 뭐냐면 자족성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서울을 가지 않더라도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문화 공간이 있는 것.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것과 독립적으로 서울과 연계되지 않고 서울에서 뭔가를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좋은 곳이 수도권 도시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는 수도권 도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과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의 도시들도 꿈꾸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주민들과 시민들과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달라지거나 깊어지는 경험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저는 여전히 갖고 있는 생각이 수도권 도시는 결국은 서울과 깊은 관련이 있고 밀접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묶여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서울을 가기 좋은 조건은 반드시 충족해 주는 것이 도시 발전 전략에서 꼭 필요하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서 서울 가기 좋으면서, 그리고 서울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그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허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클러스터 단위로 여러 가지 집적이 돼서 하나의 부분부분의 건물이라든지 부분부분의 형태가 아니라 종합적인 형태로 구성이 돼야만 그것이 시너지를 가지고 그 도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 그것이 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문화적인 예컨대 게임 테마파크라든가 아니면 놀이동산 혹은 대중문화박물관 등등 문화적으로 성숙한 곳을 반드시 그 특징을 잡아서 만드는 것이 수도권 도시의 전략이 될 것이고, 특히나 수도권이 경기 동부권은 서울에서 동부 수도권으로, 그리고 동부 수도권에서 다시 춘천이나 원주로 확장되는, 서울의 기능을 훨씬 확장하면서 서울의 과밀화된 인구와 기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거점 도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고, 수도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부권의 수도권은 춘천과 그 강릉까지 연결되는 확장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더 큰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또 기본적으로 교통과 또 다른 문화 생활 공간이 확충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경기 동부권의 핵심적인 비전이고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에서 사시면서 엄청난 연구를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현우 변호사님, GH 사장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그리고 백선 의원님도 안 가시고 이렇게 함께 들어주시니까 더더욱 든든합니다. 우리 헌법기관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그럼 이평민 박사님, 이런 구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남양주나 경기 동부권에 뭐 AI, 그다음에 빅데이터, 뭐 경기 남부권은 뭐 반도체, 뭐 이렇게 수도권 집적을 걱정하는 분도 있고, 당장 하남 가미지구는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금 전략 가는 곳인데 그 증강을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좀 갈등 조정 사례 1호로도 지금 꼽히고 1호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볼까요? 봐야 할까요? 네, 백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매우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거 그렇게 가야 되고요. 저는 이 시간에 오랜만에 이제 남양주, 제가 과거에 남양주를 자주 주말마다 많이 놀러 다녔었어요. 남양주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뭐 통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양주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 봤더니 인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더라고요. 2020년에 35만 명에서 올해 8월달에 73만 명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되는 거는 35년, 그런데 10년 뒤에 2035년까지 100만 명까지 간답니다. 그런 이제 추정이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급증을 하는 겁니다. 자, 인구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그 시민들의 편의성과 민생 행정을 굉장히 좋게 상승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구가 증가를 하니까 이제 경기도 내에 이제 GRDP를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이 남양주시가 2022년 이제 14조 1,100억으로 31개 시군구에서 14번째더라고요. 근데 1인당 GRDP 했더니 최하위권이에요. 29, 30, 31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해서 그런 거예요. 생산력이 그나마 있는데 인구가 증가해서 그렇다. 그러면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럼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이냐?
자, 아까 얘기하는 그 인구 급증 대응에 따른 남양주시의 단기적 정책이 있을 것이고 중장기적 정책이 있는데 단기적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 5년, 10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끌고 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도시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으로는 자 디지털 AI 생태계 기반으로 6차 산업을 발전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6차 산업 뭔지를 아시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농업, 제조, 그다음에 서비스, 파티가 6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 산업을 한두 가지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함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로봇들만 산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모든 산업을 제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세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 미래성장 리더 산업과 관련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금 농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중소기업이 뭐 몇 개 숫자는 안 나왔는데 제조업 분야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디지털 AI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위에서만 하고 가면 아래에서는 계속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예요. 기반을 민생경제 기반, 산업경제 기반, 그 다음에 대한민국 경제 기반을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남양주시에 있는 중소기업 제조업들에 대해서 스마트 공장 정부가 이제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걸 제대로 끌어가지고 업데이트 도시락 업데이트를 시켜라.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각 산업의 영역들 이제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장인들을 외국에서도 모시고 오든 뭐 혹은 저기 포항이나 어디 부산에서 이제 모시고 오든 해가지고 남양주시에 제대로 중소기업을 이제 경쟁력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고, 또 하나는 디지털 AI의 창업 벤처 기업들을 이 남양주시로 이렇게 유치를 하십시오. 유치를 하면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인센티브로 뭐 좀 싸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아마 남양주시의 어떤 그 생산력이 엄청나게 늘고 국민 그 시민들의 어떤 생활 수단이 한 2배 정도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 시장 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뭐 제가 내란 극복 민생경제 살리기지 특정 시장의 그 미래 정책이나 공약은 전혀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중앙동 시장이 너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판을 제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팡영 박사님 이렇게 발표를 전체해 보니까 요즘 굉장히 전국적 스타가 되어 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랑 상당히 닮았네요.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하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지금 백주선 변호사가 결국 성동의 정원호처럼 남양주의 정원호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처럼 드렸거든요. 많은 그 공부할 자료와 고민할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는 특별히 그 지역의 그 지역 총생산까지 그다음에 그걸 또 시민별로 나눠가지고 이것까지 오늘 주제 없은 이야기 해주셔서 남양주시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백주면은 이 수도권 신도시 그다음에 이런 그 개발 이면에 우리 국민들의 우울증, 자살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 이유경 인상 상담사님 모셨는데 어떤 분이 먼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런 토론에서는 만나기 조금은 어려운 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양주에 살고 계시고요. 임상 심리사이고 제가 이제 처음 뵀을 때 목소리도 되게 멋있고 우아해서 엘레강스리 이렇게 이제 불러 한 2년 전부터 2년이 됐는데요. 이 토론회 막 생각하면서 다양한 의견, 그러니까 정책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지역에서 즉 서울이 아닌 지역이랑 서울이 아닌 곳에 살면서 이 내란을 통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고통과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많이 했고 민주당 내에 민대련이라는
대의원 모임이 이제 거기 지금은 나오셨습니다. 대표까지 역임해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상심리사로서의 경험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대했습니다. 그 이유경 TV도 운영하시던데요. 예, 유튜브 이유경 TV 제가 구독 좋아요 눌렀고요. 그 이렇게 급격한 녹시 변화 발전, 그다음에 그런데도 노후도 불안하고 경제적 불안이 우리가 깊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마음 건강에 굉장히 안 좋죠. 네, 많이 안 좋죠. 예산 질문지를 제가 받아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여기 퇴근하고 저는 병원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퇴근하고 여기 달려오는 동안 이 짧은 시간 안에 오면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가 이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다들 피곤해 보이시거든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는 뇌신경 임상 심리사이고요. 마음 건강 상담 심리사로서 매일 수컷 시민들을 매일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을 이제 보면은 도시인들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초조감과 미래에 대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압박감으로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이제 기본값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도시는 빠르게 바뀌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또 삶은 그 속도를 따라갈 여유가 없습니다. 저부터 먹고 살기 바쁩니다. 네. 도시가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불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존재적인 불안부터 또 층간소음으로 되게 예민해서 막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또 조밀 다닥다닥 붙은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니까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햇빛의 조망권이 굉장히 침해됩니다. 이런 환경적인 불안들, 혼자를 주는 압박으로 인해서 또 주거비나 고물가, 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부과되는 경제적인 불안, 또 연결이 끊기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이런 사회적인 고립 불안, 또 아까 계속 말씀 여러 번 나왔는데 AI나 AIG, 그러니까 AI나 AGI 시대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까지 익혔던 기술이나 지식이 구닥다리가 금방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러한 불안들이,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감정만 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202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1인 가구 비율이 34.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는 생존 압박감이 커지고 또 정서적인 고립감과 불안감, 무기력감이 사람들에게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또 2022년도 노인실태 조사에 근거하면 독거노인의 53% 정도가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돌봄 가구 이런 분들은 도시 변화에 가장 취약한 상태에 노출된 거죠. 청년층은 또 어떻습니까? AI나 AIG 시대의 변화는 두렵도록 무섭게 빠릅니다. 속도가 그러니까 게을러서가 아닌데 청년들이 게을러서가 아닌데 속도가 너무 빠른 시대에 적응해내야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감당해내야 되는 처지에 몰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도시 변화는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데 그래서 정치와 정책들은 도시 인프라뿐만 아니라 반드시 마음 건강과 정서적인 안전망을 포함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목소리와 분석이어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 많이 찾아오십니까? 병원에?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를 상근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신경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비상근으로는 이제 근로자 상담이나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센터가 의성부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센터장으로 비상근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많이 옵니다. 예. 연령을 불문하고 그냥 많이 들어와요. 예. 청년들도 많이 오고. 1인 가구가 일단 거의 30% 육박하고 독거 어르신도 많고 그래서 영국에서 외로움 불안한 행정 부채가 생긴 거 그거 가짜뉴스 아니죠? 진짜죠? 맞습니다. 예. 탁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뛰어난 그 행정 정책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외로움도. 네네. 디파트먼트 오브 로미니스인가요? 오늘 발음이 너무 끊어지시네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테스트. 예. 오늘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유엔에서 연설할 때 전라도 사투리로 영어 연설을 하던데요. 하이랜디 코리아 페니슐리어 있어요. 뉴 임팩트돼요. 막 한번도 대통령자 된다고 그때 사투리 영어를 썼죠. 생각났는데 일단 이경선 좀 더 한 말씀 더 부탁드리면 그 중간에 보니까 우리 백수현 변호사님은 아주 오랜 공수남 오셨네요. 경희대 민주동문회 우리 김종국 계장님 오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26년도에 서총련에서 활동하셨죠. 국민개혁을 서총련에서 같이 활동하신 경희대 민주동문 회장님 선거 나가면 되셨어요? 아 후보자군요. 예. 아 투표적인 의견 꼭 되시기 바라고요. 회장이십니다. 예. 그다음 우리 저번에 부산 경성대에서 우리 손영석 헌법학 교수님 오셨는데 예.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물죠. 제주도는 없으시죠? 제주도 없습니다. 제주. 그다음에 이 남양주나 경기 동부권의 발전 전략을 배우려고 나주시 서울사무소장 윤수영 소장님 저기 오셨네요. 저기요. 야. 요즘에 인공태양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태양 유치 기관 연구만 상대 연구가 2,000명이 넘는 걸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려고 하니까 대한민국 전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백수면 제가 원래 7시 12분에서 30분 하는데 42분 1분 더 지났어요. 네, 진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제 각자 세 분이서 준비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서서히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기 동부권의 발전 전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그 전에 아까 그 분양살 관련해서 한 1분만 그럴까요? 좀 예, 그러면 법무법인 휘명의 박휘명 변호사님께서 저기서 말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나오셔요. 저분은 박휘명 변호사인데 법무법인 이름도 휘명이죠? 법무법인 휘명의 박휘영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저희 강남의 휘명 법인을 봤는데 이름이 휘명 변호사라는데 휘영 변호사였거든요. 네. 사무실 휘영청으로 하는. 근데 저랑 같이 동업자 되시는 분하고 이름을 반반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날카로운 지적 백수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개면적으실까봐 지금까지 말씀 못 드렸는데 날카로운 지적 감사하고 빨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분양 사기 피해와 관련한 소송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가 조금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이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소송을 하면서도 느끼는 바는 결국 우리의 어떤 분양 제도 자체가 굉장히 못 살던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사실 그 지금 분양 제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 금융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결국 여기에서의 부동산은 분양 사업자, 선분양 사업자가 결국 선분양권이라는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수분양자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통해서 수분양자들이 평생 모아놓은 어떤 자금이라든지 노후 자금들을 함부로 제대로 뭔가 운용을 하거나 그것을 보전할 수 없게끔 만드는 어떤 제도적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분양제도에서는. 그런데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보면 그 PF 대출과 같은 금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사업자들이 모두 이익을 다 가져가는 선분양 제도 하에서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 모든 또 책임이나 법적인 불이익은 수분양자들이 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진행하고 있는 소송 중에 이것과 관련된 예를 조금 더 들어보면 사실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은 분양 제도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 2024년 2월로 정했습니다. 예정일은 예정돼 있고 고정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입주 예정일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분양 계약을 수분양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분양 계약과 분양 공고 사이에서는
분양 입주 예정일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그것을 심지어 법원에서도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고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얘기죠. 분양 예정일을 3개월이 지나면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언제든지 분양사업자가 이걸 마음대로 변경해버리면 해제권은 전혀 없고 잘못 지어지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오히려 내가 분양대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도 잔금 안 냈다고 중도금 대출 상환 안 했다고 가압류 당하고 내 재산을 뺏기는 아주 불합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게 지금 현재 분양 사업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융과 관련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그 분양 계약에서 이렇게 분양 광고를 합니다. 10% 계약금만 내면 나머지 80~90%는 대출이 다 되니까 10%만 내면 돈도 벌고 자기 부동산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지어질 때가 다 된 한 30개월 정도 지난 후에 보면 대출은 80%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 오리발 내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작은 글씨로 언제든지 변동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가 져라. 그런데 수분양자들이 나머지 돈은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지금 현재 건축물 분양법이나 관련 분양 제도는 너무나 허술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사법부도 너무나 무책임하고 기업의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말씀 더 오늘 자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문제점은 결국 행정이 나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나머지 또 여기 헌법기관에 와서 또 드리는 말씀은 이것과 관련된 분양제도, 금융,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입법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분양사기 피해자분도 많으시고 그 대리하시는 박형근은 얼마나 길게 더 설명하셔야 되는데 저희 국회에서 토론 한번 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안진걸TV에 그 토론회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날 금요일날 오전 11시 반에 오산 세마 현대 프리미어스 피해자분들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시 반에 안진걸TV랑 민생경 가서 집회하니까 또 많은 응원해 주시고 좀 더 우리 백선 의원님 마무리 발언 때 좀 이렇게 사회복지 전문가시고 하니까 마무리 발언 한 번으로 저런 그 피해자들 호소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화답할 건지 좀 이야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이제 진짜 마지막 발언. 네, 마지막 발언. 네. 수도권 동구의 발전 전략은 자족성과 연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족성을 먼저 이제 내세웠는데요. 다른 곳에 의존하지 않고 일하고 공부하고 놀고 이런 것들이 갖춰지기 위한 최선의 노력 그리고 치료받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연결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과 서울과 또 다른 지역들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그 발전은 어떻게 보면 서울이 어디까지인가의 문제와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가장 가장 서쪽은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일반적인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 중심부로 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GTX B노선이 넘으면 딱 30분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서 서울 중심부에서 남양주까지 경기 수도권 동부까지 또 30분이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1시간인데 그렇게 되면 국제적인 연결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도시들도 다 공항 외부에 있고 거기서 1시간 안팎의 거리에 중요한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쿄도 그렇고요. 오사카도 그렇습니다. 남양주라는 곳, 경기 동부라는 것도 그렇게 연결적인 지금 국내적인 연결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세계적인 연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고 그것을 가장 좋은 기회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좋은 볼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고 쉴거리가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자족성과 연결성을 다 갖추는 핵심적인 비전과 발전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준비가 잘 되어 계십니다, 변호사님. 이규영 선생님
이렇게 이제 도시가 막 발전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막 겉은 화려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더 힘들고 소외감, 외로움 이런 거 늘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결국 우리가 다 사람들 대하고 살기 좋은 마음씨 막 좋은 곳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하루 이틀 정도 고민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아쉽긴 한데 짧게 타이틀만 읽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말씀드려야 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 생략하고 사람을 품어내는 4가지 구조적 도시 설계 타이틀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그 싱가포르의 커뮤니티 허브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주거, 돌봄, 상담, 의료, 문화, 체육을 하나의 생활권에 통합한 원스톱의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즉 너무 타이트한 밀접성이 아니라 느슨한 연대를 만드는 도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백주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와 예술은 도시의 심리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 기반의 치유 도시를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국의 제이 애플턴이 제안한 이론인데요. 그 프로스펙트 레퓨지 이론이라고 해서 뭐 숲길, 수변길, 바람길, 빗길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불안 완화를 할 수 있다는 검증된 그 핵심 공간 조건으로 검증된 이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환경공학과 심리학 기반의 치유 도시를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 거 없고 다들 피곤하시니까 타이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도 그렇지만 최대 도시인의 스트레스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에서 시간 박탈 스트레스입니다. 저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광역교통망과 심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4가지가 사람을 품는 4가지 구조적 도시 설계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반드시 꼭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최근에 경기도 복지상담 예산이 대폭 상담되었죠. 경기도는 내년도 복지사업에서 214건, 총 2,440억 원을 삭감 결정했는데요. 11월 초 뉴스에 나옵니다. 그 노인복지관 39억 원 삭감과 장애 재활시설 26억 삭감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시대를 역행하는 비인간적, 비윤리적 행정폭력을 가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대를 거스르는 역발상적인 이런 퇴행적 행정 결정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늘 발표문은 꼭 저희가 주셔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미처 말씀 못한 것을 꼭 변호사님 오신 분들에게 꼭 돌려주십시오. 예, 이평양 박사님께서도 마무리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백 변호사님도 그렇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구조를 끌고 나가시는 우리 백 변호사님께 박수 한번 하시죠. 우리 이평양 박사님 항상 부동산 투기 그대라고 주식과 경제 말씀하신 기자라고 했다는 우리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 박사님. 자, 마지막 우리 백선희 박사님 마지막에 잘 지켜줘서 너무 고마운데 경기도 복지사도 깎였다니까 조교육신나 사회복지 특별대는 맡고 계시는데 한 말씀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분양세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연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생방송 되기 때문에 육성이 실려야 되고 또 다른 분들 다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얘기하기 전에 오늘 이제 내란을 넘어 이제 내전, 전쟁과 같은 상황, 아직 청소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과거형이거든요. 12.3, 1년 전. 위기의 3은 현재형이거든요. 네, 심지어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희망은 미래예요. 그 희망을 갖지만은 지금 손을 잡는 것이 없는데, 저는 이 제목을 보고서 연상이 된 게 영국이 세계대전 때 위기의 3, 모든 이제 영국이 피폐화됐을 때 매우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었죠. 빈곤 문제부터 해가지고 질병 문제 여러 문제가 있었을 때 힘내게
득대벌지 보고서라고 하는 이제 복지국가 청사진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영국 국민이 다 쓰러져 갔을 때 그 희망을 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양주시를 아주 가끔 가는데요. 남양주시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좋은 이유가 공기가 좋고 자연이 많이 있고 젊은 도시이고 굉장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좀 릴렉스되는 그런 편안함이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이 도시는 반드시 젊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드한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남양주시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백수석 변호사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남양주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위기의 삶을 겪고 있을 수가 있는데 시민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대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일부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정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국민들은 위기의 삶이라고 했을 때 삶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애틀의 케이티 윌슨 말씀을 잠시 드렸었는데요. 케이티 윌슨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 밀착형 좌파 정치입니다.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활 밀착형 좌파 정치를 하는 것이고 사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민생의 문제이고 근데 민생의 문제에서 조금 급진적 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세 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는 강력하게 공공주택을 하겠다라든지 이제 교통 문제를 공공재의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교통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한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남양주시는 하겠다라든지 돌봄 문제, 교육 문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공약을 제시하실 때 생활 밀착형 좌파 정책을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질이 높은 도시 남양주는 굉장히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높다고 했을 때 거기에 공기가 들어갑니다. 공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안 되고요. 일정 비율의 녹지가 없으면 삶의 질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 안에서 아까 이우경 임상심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치료 이전에 치료가 필요 없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 물질적 결핍도 중요합니다만 현대에서는 정신적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우정 임상심의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치료 기반의 어떤 세팅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의 이제 넓은 생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백주선 변호사님께서 오늘 본인의 비전, 소중한 뜻을 이 자리에 공부한 것이니만큼 오늘 공부를 끝나지 말고 정말 남양주 시민들에게 정말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좌파 미래 비전을 갖고 다시 이 자리에 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맙고요. 변호사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시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8시는 안 넘었습니다. 딱 8시입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백준은 한국의 버니 샌더스가 될 수 있을까요? 해주십시오. 한국의 버니 샌더스, 한국의 정말 남다른 여신의 이름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백선생님, 이훈 변호사님 마지막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추석 행사 있으면 안내해 주십시오. 저녁 자리가 예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내 받으셔서 저녁 드시러 가면 되고요. 여기 뒤에 제 아들 백승혁 분이 와서 좀 고맙습니다. 지금 숨쉬는 얘기합니다. 네, 다 같이 좀 사진 촬영을 또 4분 사진 촬영하시고요. 사진 촬영하고 나서 오늘 행사 민생 톡톡 내란을 넘어 위기의 삶을 지키고 시민의 희망을 연다는 총 4부로 기획이 됐습니다. 지금 1부, 2부가 끝났고요. 4부는 자리를 옮겨서 여기서 정확히 478m 국회 정문을 나가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가시면 현대카드 빌딩과 스타벅스 사이에 향토 식당입니다. 네, LG 여의도 앵클라트 지하 1층에 향토 식당에서 3부가 이어질 계획이니까 478m 차를 가져가시든 걸어가시든
조금 이따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다 무대 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진을 찍고 2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좀 나와주십시오. 다 같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모두 올라오십시오. 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근데 제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같이 이동하면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아마 이동하다는 한번 얘기 나오셨어요. 오셨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부담을 하니까는 거기서 뭐 굳이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내지 않으면 돼요. 네, 좀 좁게 따닥따닥 붙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좌우로 좀 붙어주세요. 그러면 안으로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좀더 붙겠습니다. 세 줄로 해가지고 가운데 다 얼굴 부분 떼주시고 메인 카메라는 이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화이팅! 백주성 화이팅! 아유 이런 연구소 너무 반갑네요. 처음에 화이팅!